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또 이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뭐죠? 바로 재산 문제죠. 이 재산 분할이 이제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재산이 없고 뭐 직업이 없는 우리 그 아내분들 아니면 반대로 남편분들 상대방 재산은 많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같이 벌었는데 명의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재산 분할 다 위자료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엄밀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한 거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고요. 사실 위자료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은 뭐냐면 부부가 혼인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집도 사고 뭐 상가도 사고 뭐 예금도 많이 늘어났다. 근데 아내는 그동안 이제 살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조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 이 경우에 이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을 이제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고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50% 주세요, 뭐 40%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 적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방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적게 주려고 해서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혼해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다.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은 거의 대부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만 되는 거, 뭐 주식만 된다 그게 아니라 사실 결혼 후에 생기면 그 형태가 뭐든 불문하고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남편은 부자였어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재벌 2세예요. 그래서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이 있었어요. 아내는 얼굴은 아주 예쁘고 착한데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1년 있다가 도저히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 뭐 50%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기여도,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내조를 잘하면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결혼 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한 게 없으니까, 기여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재산도 꽤 있는데 빚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순 부동산이라든지 적극 재산이 한 50억이다. 근데 빚이 여기저기 빚이 보니까 30억이에요. 그럼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빚은 뭐 빼고 50억 중에서 뭐 절반 주세요, 25억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겠지만, 남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다 빚만 껍데기만 있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에 관련된 채무라든지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 같은 경우는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50억 재산이 있지만 30억 채무가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생활비를 위해서 쓴 대출이다 그러면 공제해 줍니다. 그 50억 재산이라 20억만 순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20억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인 10억만 재산 분할로 받을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재산 분할 안 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또 머리를 굴린 뭐 꼼수를 부린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야,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 줄까? 머리를 쓰다가 그러면 이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채무를 늘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혼에 임박해가지고 남편이 막 채무를 늘립니다. 그래서 막 대출도 일부러 받고 뭐 부동산 근저당도 막 설정을 해요. 이혼 직전에 아니면 심지어는 이혼 재판 후에도 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빚이 지금 40억입니다. 지금 50억 중에서 40억이 빚이 그러니까 10억밖에 재산 분할, 거기서 뭐 5억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거기에 뭐 대부분이 자기가 막 일부러 엉터리로 만든 채무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가짜로 만든 채무, 아니면 뭐 이혼 소송 직전에 이혼 소송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채무 없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꼼수 말씀한 김에 또 이런 꼼수 있어요. 막 재산을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빼돌리거나 뭐 이혼 직전에 뭐 시동생 막 친구 앞으로 막 빼돌리는 경우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법원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또 사회행위 취소로 원상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또 막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막 회사 명의로 돌리는 경우 있는데, 다 그것도 꼼수로 봐서 이제 법원이 원상 복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그게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연금.
연금도 얼마나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까?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이제 붓고 있었어요.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연금, 아니면 뭐 퇴직연금을 이제 계속해서 받게 된다. 근데 다른 재산은 별로 없는데 아내가 이제 그것만 청구한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 굉장히 좀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생활 5년 이상인 경우에 또 상대방이 연금을 수급할 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분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도 장래퇴직금 다 계산해서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 얼마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집이 비싸다고 주장하겠죠. 뭐 이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나갑니다. 근데 남편은 아닙니다. 이거 별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깎아야지만 자기가 주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그 가액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부의 그 감정가도 있지만 KB 시세,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 다 표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 웬만한 부동산 다 표가 있고요. 또 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할 수가 있고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경우에는 이제 상장가 상장된 경우에 그 시가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또 뭐 순재산 가치 평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산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할 때 또 중요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우리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같이 열심히 벌어서 만든 재산에 대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게 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웬만한 재산은 다 이제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특유재산, 남편이나 아내가 원래 결혼할 때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님한테 받은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 증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재산 분할은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부양 요소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자기가 뭐 앞으로 뭐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뭐 아내한테 한 푼도 안 준다.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도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특허 제품을 납품받을 시 면책계약을 반드시 작성해라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박람회 등에 내놓았고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A사는 그 호응을 바탕으로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천 개에 달하는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A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B사와 이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B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은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납품하는 부품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특허 침해품인 것을 알게 되었고 A사는 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품을 구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납품받은 부품이 나중에 특허 침해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품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특허 침해품일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 등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어떤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만들 때 제품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스스로 제조 생산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부품 등을 구입해서 여기에 새로운 구성을 몇 개를 추가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스타트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정도가 특허 침해품이라고 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손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구입했는데 이 부품이 나중에 특허 침해품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이 완제품 또한 특허 침해품이 돼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이와 같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경영상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품이 소위 대기업 제품이라거나 인기 있는 대중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품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때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책계약인데요. 면책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으면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면책계약이란 자신이 공급한 부품으로 인해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그 특허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소송 비용 등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죠. 즉 부품업자가 부품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한다면 그 부품업자가 책임을 다 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면책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향후 이 부품 때문에 특허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부품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허 분쟁에 스타트업은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품을 납품받는 계약서에 이와 같은 면책계약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품 업체를 찾아가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특허 제품을 납품받을 시 면책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라. 여기에 키포인트는 완제품을 만들 때 부품 하나라도 특허 침해품이라고 판정이 되면 제품 전체가 판매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부품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면책 조항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 그리고 알선 행위, 성적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성적 인신매매, 폭행, 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를 말합니다.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성교행위, 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동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성매매 그리고 알선, 인신매매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업을 속에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해서 광고 행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악덕 토주의 채권을 무효화시키는 조항도 있는데요. 불법 원인으로 한 채권의 무효, 즉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만약에 받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업무나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속에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더욱더 가중돼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 행위들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 소개할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행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도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하게 되면 더욱더 가중돼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1조에서는 성매매 한 사람을 또 처벌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법 25조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를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단순히 성매매, 알선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마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지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학과라든지 주치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가정의학과를 가잖아요. 그처럼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법률 분쟁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률 주치의, 즉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가정법률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런 것도 법률 문제인가 싶은 사건이 바로 우리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라면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우선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에 아니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 등에 대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학폭 사안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인데요. 자, 그럼 우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들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 끌려가 골목길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에게 구타를 당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형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사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강제로 먹였어요.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전 초등학생인데 그 형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 급이 다르고 소속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때린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되고요. 또한 A학교 학생이 B학교 학생을 때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퇴학당한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반갑다면서 머리를 툭툭 치고 돈을 뺏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자퇴 등을 해서 현재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맞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합니다.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에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하는데요.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 지도 경력이 있으신 분, 학부모 대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학폭위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하는데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 신고한 경우 학폭위는 피해 학생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 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이 또한 학교폭력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것,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는 출석 정지, 제7호는 학급 교체, 제8호는 전학, 제9호는 퇴학 처분, 그리고 학폭위에서의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 민사상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살펴볼게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형사 책임이 완전히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 우리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인 학교 폭력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선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를 열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된다면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꼭 필요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세 가지 수칙,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른 물건 거래에 비해서 금액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 인생 설계 자체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대단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 계약서 작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는 합의된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문서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동산 거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 비해서 이 계약 문화가 훨씬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그 합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서면화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조차도 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점포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1년 정도 공실로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살인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과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세입자, 임차인에게 이야기되어지고 또 그 때문에 좀 시세보다 좀 싸게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사실들이 엄연히 다 알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알지 못한 채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런 사실을 우연히 뒤늦게 알게 됐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음식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각종 비용들, 이런 부분들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 앞서 소개시켜드린 그런 선진국처럼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그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반영되어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런 분쟁이 과연 있었을까요? 자, 결국 거래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면화되지 못하면 이 문서화되지 못한, 서면화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과연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하는 그 부분을 가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낭비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칙 두 번째는 꼼꼼한 공부의 확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인 장부인데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이 부분은 해당 부동산 공부, 공적인 장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1990년에 건축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건축된 건물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은 90년이 아니라 81년도에 실제로 건축된 건물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건축물 대장에 사실 이미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81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은 보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었다면 이 매매보다는 건물의 신축 연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훨씬 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보다는 임대차는 그냥 쓰기만 쓰면 되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 연도가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공부를 가급적 폭넓고 또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자세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는 대체로 거액이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대부분이 이 부동산 거래의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일정 부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동산 거래를 평생 몇 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죠. 따라서 거래 문의안이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분야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의 조언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3가지 수칙, 키포인트는 첫째, 이 꼼꼼한 거래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폭넓게 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숨은 위험이 많습니다.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절대 자만하지 말고 거래 금액에 걸맞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